네.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1년 가까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시범 수업이라 그래서 잠깐 했지만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교사 11월 달에 시험 봐서 합격하시면 2027년 영양교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2027에 영양교사가 되기 위한 강의가 되겠고 일단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이 소통을 할 때 보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예, 메일로 주셔도 되고 이 다음에 들어가서 진박사 영양이라는 카페에 가입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카페 같은 데를 제가 거의 뭐 매일 하루에 2번 정도는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뭐 혹시 질의응답이 있나. 물론 네이버로 보내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보내시면 제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답변을 보냅니다. 제가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의고사, 우리가 8 월부터 하는 모의고사 첨삭 지도가 저는 많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점수를 맞았는지도 모르고 왜 점수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태까지 지내 왔기 때문에 이 첨삭 지도를 통해서 내가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과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주고받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류가 되는 거죠. 이 첨삭 지도할 때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이, 물론 그때가 되면 다 말씀드립니다만 인터넷으로 들을 때 어떻게 첨삭 지도를 하냐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제가 적어서 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첨삭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요령. 그래서 보면 대학 때 보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별로 나만큼 공부했는데 걔는 성적이 잘 나오지? 왜 나는 쟤보다 공부를 더 했는데 성적이 오히려 덜 나오지? 근데 그 점수 나올 때만 확 했다가 어때요? 성적이 나오면 방학이니까 그냥 또 까먹고 그러길 한 4 년 또 대학원까지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지역 신청할 때 여러분이 원하면 그 지역 신청을 이렇게 좀 개별 상담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인별로 사정이 다 있고 하지만 좀 '이 지역이 좀 괜찮겠다. 저 지역이 좀 낫겠 좀 유리하겠다.' 이런 부분. 이번에도 여러분 보게 되면 커트를 보시면 역시 그 지역별 점수 차이가 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강의 일정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1-2-3월 달에 우리가 일요일 오전 9시 시부터 오후 5시 시까지 식후만 영양학, 위생학, 조리학을 진행할 거고요. 자체 제작 교재를 활용합니다. 심화학습 2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나누기 위해서 1-2로 붙인 거고요. 똑같습니다. 4 월부터 6 월까지 요 순서대로 생화학, 시사요법, 생애주기, 영양판정, 단체급식, 영양교육물 상담을 진행하고요. 오전 9시 시부터 진행합니다. 혹시 직강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사실 거의 없지만 직강으로 좀 늦으시더라도 들어오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아마 경험해 보겠지만 여러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직강으로 올 때 특히 겨울에 힘들다 이거예요 아침에. 힘든데 그날 와서 막 꾸역꾸역 들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진짜 꾸역꾸역이 맞아요. 너무 힘들죠. 근데 듣고 갈 때 너무 뿌듯하대요. 이걸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들을 때 보면요 몇 번씩 끊어요. 그리고 2배속으로 듣고 심지어 3배속으로 듣고 막 듣고. 근데 여기서 들으면 정말 그리고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나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선배들의 경우를 들어봐도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어쨌든 심화학습 2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번에 이제 새로 신설을 제가 했는데요. 가이드 문제 해설반, 뭐 이 이름이 뭐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이름을 지어 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선배들을 보니까 1 월부터 6 월까지 이론 수업을 제가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는데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잘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반기 이론 수업을 핵심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이것이 뭐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초 문제. 예. 기초 문제를 제공한다는 거. 제공인데 재고라고 썼는데 기초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봐요. 그래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거죠. 역시 이거 7월 한 달 동안 같은 요일 날 진행합니다. 강의 자료는 이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개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강으로 나오시는 분은 자료를 그냥 나눠 드릴 테니까 빈손으로 오시면 되고, 네,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은 제가 출력해서 택배로 보내 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예, 인제 8 월 9 월부터는 이제 실력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첩삭 지도를 합니다. 이 모의고사 때부터는 1 시간 땡깁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한테 첨삭 지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시험을 봐요. 그래서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로 뭐라고요? 실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풀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시험은 여러분 자유고요. 여러분 선배들 보니까 이때부터 조금씩 인제 동굴에서 곰이 나오듯이 조금씩 강의장의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이때부터는. 근데 이때 보면 여러분이 시험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자유예요. 예. 8시 50 분에 오는 분도 있어요. 예. 9시에 오는 분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라는 거예요. 다만 저는 똑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결석을 해본 적이 없는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저는 지키고요. 8시에 오시면 시험을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늦게 와도 돼요. 예. 오전 10시에 와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나와서 한번 쉬는 시간에도 문제를 풀어보고 또 내고 싶으신 분은 내시면 돼요. 안 내셔도 돼요. 예, 내시면 제가 첨삭 지도해서 그다음 주에 드립니다. 예, 그래서 첨삭 지도할 때는 좀 냉정하게 말을 쓰니까 그때는 미리 말씀드린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쓰면 빵점이다. 네,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예, 의외로 답안지 작성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또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당연히 강의 자료는 개별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도 역시 인터넷으로 그때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종 실전이에요. 최종 실전은 이제 실제처럼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2교시, 3교시처럼 똑같이 봐요. 그래서 시험이 첨삭지도라고 그래서 10월, 11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 똑같이 우리가 실제 시험과 똑같이 해서 문제도 똑같이 만들어서 시험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도 알려드려요. 예.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대부분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이 최종 실전에서 나온 점수보다 한 플러스 10점 정도가 항상 실제 시험 보면 더 나오더라고요. 그건 뭘 말하냐 제 문제가 저도 모르는데 어려운가 봐요. 예, 어렵대요 학생들이 제 문제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내는데 예, 제 문제가 그러니까 이건 매년 평균 그래요. 제가 할 때 시험 점수보다 10점 정도가 항상 더 나와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그랬어요. 예. 그럴 거다라고 여러분 선배들한테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종강일은 임용시험 한 주 전 일요일입니다. 예, 이걸 이렇게 써 놓은 이유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또 혹시나 이 시험 일정이 뭐 한 주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까 봐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종강일은 임용시험 한 주 전 일요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을 2주 늦게 봤다. 뭐 나라에 뭔 일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은 2번 더 하면 돼요. 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와 주시면 우리가 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분막부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분막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시범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는 이 학원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뭐 한자도 안 빼드리고 다 가르친대요. 예. 그러고 나서 내가 말한 데서 시험 문제 나왔지? 그러면은 이건 저는 효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뭐냐면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 현명한 어부의 특징은 뭐라고요?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 가서 금을 던지고 고기 잡아서 빨리 퇴근하는 사람이 현명한 어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벽부터 나와서 여기저기 금을 다 던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빈손으로 와. 그건 잘못된 어부죠. 저는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걸 1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다 하진 않아요. 여러분 보통 개론서를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개론서 제가 여러분한테 시범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가급적 시작하실 때 교문사 걸 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제가 교문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교문사 책이 거기 출제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교문사 책을 이왕이면 선택해서 보시는 것을 많이 권해요. 근데 교문사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하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론 수업을 한 3년 해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영양교사 활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필기시험 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영양교사를 잘하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점수가 커트로 붙었는데 잘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선배들하고 저는 교류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미 합격한 분들이 저한테 메일도 보내고 막 톡도 보내고 이러세요. 근데 그때 보면 점수가 높이 들어갔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분도 있지만 커트로 들어가는 분이 더 잘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부를 이거를 여러분이 박사과정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것만 알고 들어가야 된다.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온 데서 또 나옵니다. 네. 나온 데서 또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한 80점 이상은 나와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는 100점 맞겠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게 굉장히 잘못된 공부 방법이라. 그래서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은 핵심 위주로 중요한 거, 물론 가급적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핵심 위주로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시험을 볼 때 잘 끌고 가는 거, 금년 11월까지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제가 끌고 가는 것이 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1장 식품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수분이죠. 식품학과에서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에 수분에 관련한 거 시험 문제 낼 때 무엇을 낼까요? 첫 번째로 꼭 시험 문제 내는 것은 바로 수분 활성도를 내죠. AW의 의미가 뭔지를 꼭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볼까요? 등원 곡선을 물어보죠. 등원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를 표현한 그래프가 바로 등원 곡선이죠. 세 번째로 무엇을 물어볼까요? 그 등원 곡선과 화학 반응과의 관계를 물어보죠. 이것이 바로 수분에서 시험 문제 내는 세 가지죠. 거기서 조금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유수와 결합수의 의미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수분에서는 여러분이 일장을 공부하고 나서 그걸 이해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분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분 관련해서 조리학으로 연결해서는 어떤 시험 문제를 낼까요? 수분과 만약에 식품학과 조리학 하시는 출제위원 둘이 만났어. 수분 관련해서 우리가 공통의 시험 문제를 냅시다. 그런 문제를 상당히 출제장에서는 많이 권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서만 내지 마시고 두 개 과목, 세 개 과목에 합쳐서 문제 내세요 이래요. 그러면 수분 관련해서 조리학 하시는 분이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를 이걸 내자고 그래요. 바로 무엇을 낼까요? 염용과 염석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염용이라고 하죠. 물이 적을 때는 뭐라고요? 염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거 제가 물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염의 관점으로 말하면 소금의 관점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소금의 농도가 높을 때는 염석이 되고 소금의 농도가 낮을 때는 염용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은 여러분이 모르죠. 하지만 시험 문제는 조리학에서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용과 염석이라는 걸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두부를 보면 알 수 있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냅니까? 철수, 뭐뭐뭐뭐, 선생님, 뭐뭐뭐뭐 이렇게 서로 시험 문제를 내죠. 그때 철수가 물어보죠. 선생님, 제가 국에다가 두부를 넣고 끓였는데 국간장을 조금 넣어서 싱겁게 만들었더니 두부가 부들부들해요. 그러면 거기다 부들부들이라고 밑줄을 긋겠죠. 그리고 이 현상을 뭐라 하냐? 그럼 답은 뭐예요? 염용이죠. 부드럽게 하는. 그러니까 말씀인 것처럼 소금을 조금 넣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 문제에서는 소금이라고 적지 않죠. 뭐라고 써죠? 중성염이라고 말하죠. 중성염이라고 해요.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에서 중성염이라는 말이 나오면 소금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떠들어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한 9월쯤 되면 이제 지겨워. 지겨울 때가 되면 합격할 때가 된 거예요. 바로 소금의 농도를 낮게 하면 뭐라고요? 수분이 그 단백질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부들부들해져요. 소금의 농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부가 단단해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이걸 또 조리학 하시는 분이 어느 쪽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어묵으로 이용할 수 있죠. 옛날에 오뎅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그런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어묵. 어묵을 드셔보면 여러분 어때요? 어묵의 조직감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또 어묵에 있는 성분들이 잘 서로 결착돼 있고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짜게 만들어야 돼요. 짜게 만들어야 뭐라고요? 어묵의 형태가 유지돼요. 그래서 어묵을 드셔보면 어때요? 짜요. 어묵을 드셔보면 짜요. 그래서 어묵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집에 가면 갑자기 물을 많이 먹히게 되죠. 그래서 어묵을 드시면 짜요. 근데 우리는 그 짠 데다가도 길 가다 포장마차에서 보면 어때요? 간장을 또 분무기로 뿌려. 그거 엄청 짜게 먹는 거죠. 아,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라고요? 수분 관련해서 염용과 염석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학교 때 어렴풋이 배운 기억이 나지만 시험 볼 때만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은 안 나. 어쨌든 부드럽고 단단하고 이것을 우리는 염용과 염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수분과 중성염, 다른 말은 뭐라고요? 소금의 관계구나. 따라서 농도가 높을 때, 농도가 낮을 때 분명히 조직감이 다르니까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겠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낼까요? 또 이런 식으로 내겠죠. 반대로 짜게 만들어.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두부조림 같은 거 옛날에 도시락을 싸라 여러분 이제 기억이 안 여러분만 해도 도시락을 안 싸가던 세대라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뭐죠. 옛날엔 도시락 엄마가 다 싸가죠. 포장해 줬어요, 엄마가. 엄마가. 도시락 쌀 때 엄마가 꼭 해 주는 게 뭐예요? 두부조림. 참 반찬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저희 같이 5명이었으면 엄마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줬나 모르겠어. 두부조림. 두부조림을 학교 가서 먹으려면 어때요? 딱딱해졌어. 왜 두부조림이 딱딱할까? 엄마가 간장을 많이 넣었어. 두부조림이니까. 이게 딱딱하게 되면 무슨 현상? 염석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조리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 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바로 식품학과 연계하는 거죠. 어쨌든 수분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분의 역할이 나와요. 체온 조절, 영양분의 분비 활성 역할을 한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제가 이거 그만둘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은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을 해줘요. 우리 몸에서 거의 60% 가까이 수분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거칠어지는 이유가 몸에서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수분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이 궁금하면 구이동에 가면 구이 정수장이라고 있어요. 보통 사람한테 개방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몸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 수분량이 딱 나와요. 들어가면 수분량이 딱 나와 그 사람. 스캔을 해서. 참 희한하죠. 그 수분량을 보면 나이 든 사람은 수분량이 적어요. 어린애가 수분량이 많아요. 근데요. 참 슬픈 얘기지만 몸의 수분량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수분량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피부에 중요한 것이 보습인 것처럼. 그래서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많은데 수분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라고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줘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겨울 되면 또 지나치게 더우면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체온은 항상 36.5도라는 것을 잘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체온 조절할 때 수분의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아직 안 배웠지만 수분의 이 체온 조절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하는 역할이 무엇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식품 성분이 있죠. 체온 조절 역할. 바로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 조절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우리 몸의 영양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양이 중요하다. 왜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 보면 겨울에 너무 춥다 그러고 여름 되면 막 덥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어때요? 그 더운데 어린애들 봐요. 그 땡볕에 뛰어놀아. 괜찮니? 땀 뻘뻘 흘리고. 겨울에 어때? 스케이트 타고 스키 타면서 막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어린애들은 단백질 함량이 많거든. 그리고 몸에 수분이 많거든. 그래서 체온 조절 역할을 해요. 그럼 단백질은 왜 체온 조절을 잘할까? 아직 안 배웠지만 단백질은 다르게 말하면 수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단백질이 수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소고기를 가지고 불고기를 만들면 어때요? 후라이팬에 불고기 국물이 가득하죠. 그 물이 어디 있었어요? 희한하네. 아무리 내가 손으로 쥐어짜도 소고기에서 물이 안 나왔는데 후라이팬에다 넣고 불고기를 만드니까 불고기판에 물이 가득해. 수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물을 부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로 단백질은 안에 있는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단백질이 가열되면서 단백질이 변화되는 현상이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 색깔이 변했다. 시험 문제 내고 싶겠죠. 조리학하고 같이. 원래 색깔이 붉은색이었죠. 붉은색을 띤 이유는 뭐예요? 옥소마이오글로빈. 나중에 다 배워요. 옥소마이오글로빈. 지금 여러분 그러고 있으니까 들어는 봤는데 나는 왜 연결이 안 되지? 지금 연결되면 지금 시험 봐야죠. 여러분 시험을 11월 넷째 주에 보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어쨌든 옥소마이오글로빈. 그런데 얘를 가열했더니 무엇으로 변할까? 시험지 내고 싶을까 안 내고 싶을까? 취재자들이 철수와 영이 또 나와가지고 선생님 가열했는데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어요. 갈색. 그럼 거기다 기억. 이 색소의 이름은 뭐냐? 맨마이오글로빈. 답이죠. 두 번째, 선생님 후라이팬에 가열했더니 후라이팬에 물이 가득 나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 거기다 뭐라 했어요? 이런 현상? 그럼 여러분이 단백질의 변성.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변성은 2, 3년 전에 시험에 나왔죠. 제가 이거 똑같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다.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단백질은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은 불안할까 봐 그런 거. 아직 안 배웠다. 하지만 여러분 대학교 때 다 배웠고 대학원 때 배웠지만 여러분 기억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위로해 주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구조가 있는데 단백질에서 뭐라고요? 2차, 3차, 4차 구조가 변하는 것이 변성이에요. 1차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1차 구조는 무엇을 말하니까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예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라고 하는 것은 공유 결합으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일명 펩타이드 결합으로 불리는 공유 결합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 배열 순서는 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소고기를 가열하는데 돼지고기가 될 수는 없으니까. 하지 그 1차 아미노산 배열 순서로 무엇이 결정돼요? 사람이냐 쥐냐 돼지냐 소고가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아미노산 배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변성이 되더라도 1차 구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똑같이 나왔어요. 예.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하는 데서 변하지 않는 구조, 1차 구조. 1차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요? 아미노산 배열 순서인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답이었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 조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건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업을 할 때 체온 조절 이러고 넘어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수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연결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단백질 갔을 때 어떨까요?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죠. 조리학 할 때 어떨까요?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죠. 체온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수분이 합니다. 그리고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물이라고 하는 걸 잘 보고 있으면 어때요? 한강 다리에서 한강물을 보면 어때요?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앞에 가면요 굉장히 출렁거려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동강에 누워 있으면 진짜 수영을 잘하는 분이라면 어때요? 3일 후에는 여의도에 와 있어요. 진짜 수영을 가만히 있어도 물은 그만큼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댐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영양분비, 분비물 수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잘 어울려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의 분비물 수용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수분의 역할이에요. 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이동 통로가 뭐죠? 혈관이죠. 혈관에 있는 애가 뭐죠? 혈액이죠. 결국 혈액의 대부분은 뭡니까? 물이죠. 근데 혈액에 있는 거를 갖다 물이라고 말하면 좀 우리는 뭐 하니까? 혈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에 있는 건더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혈구.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농담으로 그럽니다. 국을 떴는데 국에 건더기가 많은 뭐라고요? 혈구네. 그죠? 그러면서 제가 건더기를 띄면서 이건 적혈구, 소고기를 띄면서 이건 백혈구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밥맛이 떨어진다고 저보고. 근데 어쨌든 국물이 많으면 뭐라고요? 혈청 봐.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혀 잃어버리지 않죠. 왜냐면 학생들 중에 그냥 무턱대고 막 외우는 분들이 많아.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구와 혈청이 있다. 국에 국물과 건더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혈청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물로 돼 있다 보니까 얘가 이동하는 능력이 매우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혈구에는 어쨌든 혈구,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배우죠. 영양분의 분비성 역할을 합니다. 생화학 반응에 관여해요. 생화학 반응.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양학과 생화학의 차이는 뭡니까? 영양학에서는 소화를 배우죠. 생화학에서는 뭘 배우죠? 대사를 배우죠. 소화 대사의 차이는 뭡니까? 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품으로 탄수화물을 드셨으면 그 탄수화물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잘게 부시는 것을 소화라고 하는 거죠. 바로 소화 요소를 이용해서 잘게 부시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영양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잘게 부셔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만들어져요? 포도당이 됐어요. 이 포도당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흡수해요. 포도당을 흡수해서 몸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들고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해당이라고 배웠죠. 그 해당하는 과정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 과거에 생화학을 배울 때 잠깐 배웠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대사예요. 그래서 소화와 대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 반응에 관여해요. 왜냐하면 이런 물질을 흡수하고 그 생화학 반응에서 마신 것처럼 포도당을 가지고 해당 과정에서 최종 산물이 뭐죠? 과거에 피루부산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배웠죠. 그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피루부산이 바로 아세틸코에가 되면서 아세틸코에가 전자전달 TCA 사이클로 돌리면서 누구를 만나요? 아세틸코에가 그렇죠. 옥살로 아세트산을 만나죠. 그래서 아세틸코에의 구조를 외우는 사람 바보죠. 아세틸코에는 탄소 몇 개? 2개. 그것만 외우면 돼요. 공부는 탄소 숫자라만 외우면 돼요.
옥살로 아세트산은 뭐예요? 탄소 숫자가 4개.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별 상관이 없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세틸코에는 어때요? 아자가 들어갔죠. 아프니까 어떨까요? 미토콘드리아막을 통과할 수 없어요. 옥살로 아세트산은 어때요? 옥살이를 하니까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세틸코의 옥살로 아세트는 미토콘드리아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중요한지는 지금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생화학 시험을 보다 보면 이 생화학에 출제위원 하시는 분은 그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옥살로 아세트산은 옥살이를 하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고 아세틸 코에는 하니까 아프니까 통과하지 못하고 피루부산은 어때요? 피를 흘리면서 통과해. 말산은 어때요? 말을 타고 통과해. 에? 이렇게 외우면 절대로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제가 친구들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넌 어떻게 시험 볼 때 실수도 안 하니? 그래서 내가 애들이 하도 그래서 그 얘기 해준 애들이 왜 너만 알고 있었어? 야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온 거지 내가 그걸 뭘 너한테 얘기를 해주냐 그랬더니 애들이 야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시트르산은 시트를 옮기니까 이동하고 그래서 시트르산은 시트를 옮겨서 이동하고 피루부산은 피를 흘리면서 옮기고 말산은 말을 타고 넘어가고 근데 옥살로아산은 옥살이를 하기 때문에 못 넘어가고 아세틸코에는 아프니까 못 넘어가고 이렇게만 외우면 끝이야. 이거에도 여러분 외울 게 엄청 많지만 여러분의 최대 장점보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 이상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